오늘 코스피가 또다시 5%포인트 가까이 급락해 급기야 1600선이 무너졌습니다. 폐렴 증상으로 대구에서 숨진 17세 소년에 대해 코로나19 사후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최종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10대 확진자 중 첫 사망자가 됩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분당 재생병원 원장과 간담회와 긴급회의를 가진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그리고 은수미 성남시장 등이 예방적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서울타임즈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가슴 아픈 소식을 먼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첫 10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 8차례 정도 그 전에 받았는데 음성이 나왔고 네네. 그리고 사망하기 직전에 소변 검사에서 양성이 희미하게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금 아직은 어떻게 확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확진이라고 네. 말할 수는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계속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다가 이 한 차례 그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미결정으로 판단을 했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 중에는 사망자가 없었는데 네네. 이게 첫 10대 사망자가 되는 것이죠. 네, 이 중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10대 사망자가 한 명이었거든요. 좀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은 병을 알려졌는데 네. 일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면 이 굉장히 젊은 분들에게도 좀 위험한 병이라는 셈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글쎄 죽음에는 사실 나이로 인해서 가중치가 주어지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17세면은 너무 어린 나이잖아요. 네, 그렇죠. 가슴이 굉장히 아프고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부모님께도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대구에서 또 요양병원에서 87명의 확진자가 지금 나왔습니다. 요양병원이 항상 걱정이다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또 이렇게 집단 감염이 나왔네요. 대구시가 한 일주일 전부터 이 요양병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현재까지 30%가량 조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5개 병원에서 지금 87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는데요. 네. 근데 가장 심각한 것은 대구 서구의 한사랑 요양병원인데 여기서 74명이 나왔습니다. 네네. 종사자 17명, 그 환자 57명인데 모두 여기 안에 병원에 있는 사람 모두를 전수조사했는데 이 사람들이 확진 판정이 나왔고 나머지 60명에 대해서는 확진 판정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60명에 대해서는 전염 방지 대책을 세우고 있고 확진 판정이 나온 사람들은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의 배성병원에서도 7명, 수성구의 이 수성요양병원에서 4명, 이 동구의 이 진명 실버홈 그리고 수성구의 시지 노인병원에서 각각 1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대구 경북에서 사실상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이번에 확 늘어났고요. 네. 오전에 보니까 30%밖에 조사 안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더 하면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더 늘어날 수가 있다. 참 조금 진정세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섣부르게 우리가 너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대구는 괜찮다. 이제 수도권이 문제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 했었는데. 네. 자, 분당 재생병원 원장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간담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회의도 했었던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여러분들 얼굴이 눈에 익으실 거예요. 브리핑 하시죠. 항상 하셨죠. 그리고 은수미 성남시장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하는데 아직 검사 결과 나왔나요? 검사 결과 김강립 차관에 대한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네. 은수미 시장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다행이군요. 네, 다행입니다. 근데 은수미 시장이 콧물 나고 이런 그러니까요. 어떤 증상이 있다고 해서 네네.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병원 원장이면은 직접적으로 환자를 보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사실. 네네. 그렇다면은 이제 어디서 감염이 된 건지 이 분당 재생병원의 원장은 의료진한테 감염이 된 건지 아니면은 다른 경로가 있었는지 이게 좀 애매하네요. 조사해봐야 되는데 아마 의료진을 통한 감염 위험이 높다고 얘기하는데요. 정확한 역학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WHO가 코로나19가 의심이 될 때는 타일레놀을 복용하라고 권고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 세계보건기구가 의심 증상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부프로펜을 사용하지 말고 파라세타몰을 사용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성분인 거잖아요. 네, 이렇게 어렵네요.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부프로펜은 부르펜 계열의 해열제고요. 반면에 이 파라세타몰은 타이레놀 성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의심이 되면 이 부르펜 말고 타이레놀을 사용을 하라라는 건데
이 이부브로펜이 코로나19 감염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어서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그 영국의 한 박사가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이제 코로나19에 걸렸는데 병원을 못 가고 있다가 그 타이레놀만 계속 먹었고 그리고선 굉장히 아프다가 그래서 나았다. 뭐 이런 네. 이야기를 뭐 뉴스에서 나온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방역 당국은 우선은 네. 정은경 질본본부장이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받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선은 중앙임상위원회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 진료 지침에 대한 권고가 필요한지 보겠다. 우선 논의를 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네. 사실 그 약품 이름을 알려줘야지 성분을 알려주면 잘 그렇죠. 모르죠.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브루펜, 타이레놀 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네, 근데 이제 저는 대충 사실은 알아요. 어떤 두통약도 여러 가지가 있는, 진통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이제 이부프로펜 혹은 아이부프로펜이 들어간 게 있고 타일레놀 같은 성분이 있는데 뭐 약품 이름을 말할 수가 없어서 지금 네, 하여튼 뭐 조심해서 약국에 가셔서 당분간은 열이 난다 그러면은 성분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타일레놀 많이 팔리겠네요. 네, 서울시가 재난생활비를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얼마 누구에게 가는 건가요? 네, 이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중위소득 이하 가구가 대상이 되고 네.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총 117만 7천 가구가 해당될 것으로 보이고 인구수로 환산하면은 한 300만 명에서 400만 명 정도가 대상으로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3,270억 원의 예산을 서울시가 투입할 예정이고 뭐 일단 부족한 재원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할 방침이다라고 서울시가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을 보면 이 기존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 저소득층 근로자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등 비전형 근로자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입니다. 지원되는 액수는 이 가구별로 지원이 되는데 1, 2인 가구가 30만 원, 3, 4인 가구가 한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 이렇게 1회가 지원이 되고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서울시의 이 중위소득 이하 가구가 191만 명인데 이번 추경 등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상들이 포함돼 있어서 그 지원 대상인 73만 가구 정도를 제외하면은 이렇게 이중으로 수급은 안 되는. 이렇게 117만 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뭐 기본소득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뿐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국가들에서 미국은 $1,000면 한 125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요새 환율이 올라갔고. 맨큐라는 경제학자가 $1,000씩. 맞아요. 맨큐 진짜 옛날에 경제학 공부할 때 그레고리 맨큐 책 갖고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 문우신 재무장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듣고 $1,000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다 해서 $1조 가니까 1,240조 정도 되죠. 엄청난 금액이죠. 우리 돈으로. 천조국이라고 우리가 보통 미국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인가요? 네. 자, 다음 추경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코로나19 추경과 관련해서 저희가 3부에 기재부 안일한 예산실장과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요. 잠깐 소개만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그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가 됐는데 지금 2차 추경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이거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오늘 당정청 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했다. 왜냐하면 이게 추경안이 제출된 게 12일 정도 전입니다. 그때랑 지금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다르다. 그러니까 이걸 다 따라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모두 반영하는 2차 추경 필요하다라는 걸 강조했고 이해찬 대표도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추경이 어제 통과됐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때 28조 4천억에 비하면 충분하다 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인식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추경도 더 많이 더 이제 돈을 풀어서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이나 뭐 우리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을 좀 버틸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추경 얘기도 나오고 경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코스피가 1,600이 무너졌어요. 뭐 그야말로 코스피가 완전히 사실 아침 오전 뭐 이럴 때는 약간 보합이라 갖고 좀 올라갔었거든요. 살짝 처음에 시장 장초에는 그러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더니 막판에 우르르르 무너져서 1,600선이 무너져서 1,591인가로 마감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상당히 뭐 타격이 좀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5% 가까이 급락을 해서 1,600선이 지금 무너진 상황이고 또 게다가 이제 코스닥도 오늘 이제 많이 내려가지고 500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500선 아래로 떨어진 것도 한 6년 3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600 무너진 것도 한 10년 만에 있는 거고. 미국이 그 간밤에 올라가지고 또 오늘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요.
미국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코로나 같은 게 뭐 사실 백신이나 예방책이 나와야 그게 해결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면은 뭐 안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뭐 미국 선물 지수도 좀 많이 떨어졌고 해서 지금 뭐 반영된 것 유럽도 같습니다. 지금 또 네. 상당히 네. 상황이 안 좋아 보입니다. 우리 발키리님 애청자신데 주식만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네, 지금 같은 때는 사실은 좀 많이들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거의 뭐 매수세를 매도세를 주도해가지고 네. 지금 뭐 한 8조 294억 원을 뺐다라고 하더라고요. 한 열흘 동안. 와. 그리고 기관들도 한 4,300억 원을 뺐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이라고 불리는 그렇죠. 이제 받치고 개인들이 있었죠. 네. 거의 뭐 1조 가까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저렴하니까 들어가야 할 때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식시장이 뭐 안정적이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동안 금융위기 때 그다음에 IMF 때 어떤 학습 효과가 있어요. 지금 쌀 때 사두면 나중에 오른다. 그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코로나19 사태가 언제쯤 진정될 것인가 그걸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문가 얘기 들어보면은 네. 이걸 가지고 한 몇 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매수를 해도 괜찮은데 빚을 내서 주식을 한다거나 뭐 그럴 경우에는 지금 들어가면 안 될 타이밍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뭐 여윳돈 가지고도 지금 할 타임인지는 저는 잘 네.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굉장히 좀 위험한 장이다. 네.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도 굉장히 불안하고 뭐 여러 가지 그 공포지수라고 하죠, VIX. 네, 공포지수라고 그게 지금 뭐 거의 사상 최고로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하여튼 많이들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요새는 뭐 젊은층이 많으시니까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네. 미래통합당에서 배신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순번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그러니까 한국당 최고위가 오전에도 열렸고요. 오후에도 열렸는데 오후에는 이게 회의에서 공관위가 지난 16일 마련한 46명의 명단 중에 당선권에 해당하는 20번 이하 명단에 대한 일부 제의를 의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바꿔야 된다. 이 얘기인데요. 정운천 최고위원이 회의 직후에 기자들을 만났거든요. 네. 거기서 한 얘기가 5명 이상 제의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20명 중에 5명의 번호, 그러니까 20번 밖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네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문제는 바로 공병호 공관위원장이죠. 네네. 거기에 대해 정운천 최고위원이 이 비례대표 후보 명단 수정에 부정적이었던 공병호 위원장에 대해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마음을 얘기를 바꾸셨다, 했습니다. 그러면. 예, 저는 이렇게 쉽게 마음을 바꿀까라는 그게 생각을 굉장히 저는 좀 하고 있는데 강경했던 걸로 어쨌든 공 위원장이 뭐 한 명 정도는 교체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요. 지금 공관위가 심사 중이거든요. 네네. 어떤 명단이 나올지는 봐야겠지만은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 공병호 위원장은 왜 바꿨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네. 소신 얘기하고 이 명단이 정말 이 야당 입장에서는 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투적인 그런 사람들을 다 뽑았다고 했는데 왜 바꿨는지 네. 궁금합니다. 꼭 취재해 오세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통합당 측에서 TK나 이런 쪽에서. 맞습니다. 특히 이제 TK 지역에서 네. 공천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이 대구 북구갑에서 컷오프된 정태우 의원이 미래통합당의 잘못된 공천을 이제 주민들로부터 직접 심판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당선되는 순간 복당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덧붙이기도 했는데 네, 마찬가지로 뭐 공천장을 받지 못한 사람 중에 이 경북 구미갑의 백승주 의원이 네네. 있거든요. 지금 백승주 의원을 제외하고 경선이 진행 중인데 이 백승주 의원이 경선이 끝나면 본인과 단일화 경선을 또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여기에 응할지는 왜 잘 그걸 응하겠어요?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백승주 의원은 이게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 TK 대구 달서갑의 곽대훈 의원도 뭐 일찌감치 무소속 출마를 공식화했고요. 경북 경주의 김석기 의원도 재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PK도 좀 이런 무소속 출마가 네네. 이어지고 있는데 그 5선의 이주영 의원, 그 4선의 김재경 의원뿐만 아니라 이 거제에서 3선을 노리다가 컷오프된 김한표 의원까지 거취를 고민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충청도 쪽에도 박찬주 대장이 무소속 네네. 출마하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네, 천안 네. 쪽에. 뭐 윤상현 의원도 있고요. 인천에. 네네. 그다음에 강원 강릉의 권성동 의원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권성동 의원도 있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이 통합당 공관위에서는 황교안 대표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복당을 안 되게 당원 당규 바꿔달라. 그래야 뭔가 먹히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당선된 다음에 다시 네. 복당을 하는 걸로. 이해찬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복당 네. 안 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해찬 대표라고 그러니까는 아. 이해찬 대표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아니면 본인이 지금 얘기했던 네. 것처럼 지금 얘기했던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입니다. 것처럼. 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비례 정당을 지금 뭐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그러니까 어제 얘기했죠. 시민을 네. 위하여 참여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정당 이름이 나왔습니다. 더불어시민당. 더불어시민당. 그냥 공식 출범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민주당과 가자환경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평화인권당이 함께하는 그런 당인데 우선 더불어시민당 얘기를 들어보니까 민주당에 한 10명 정도, 그러니까 불출마 의원들에게 한 10명 정도 좀 이쪽으로 와달라. 더불어시민당 와달라 요구를 좀 하고 있대요. 이 이제 그걸 올 순위로 그렇습니다. 순번을 올려야 올려놔야지.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미래한국당이 6석이고 정의당도 6석이거든요. 그러니까 10명 정도는 좀 돼야 된다는 생각이고 이게 만약에 10명 보내면 미래통합당도 더 보낼 수가 있어요. 이게 막판에 의원 꺼주기 경쟁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10명 정도 요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거를 여러 네. 차례 보다 보니까 별걸 다 보네요. 네. 문제는 뭐 이거죠. 그 비례대표 순번. 그렇죠. 이게 중요한데 네. 민주당은 우선 얘기했죠. 후순위. 그러니까 7석 정도만 가져갈 수 있게 후순위로 가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네. 이 더불어시민당이 생각하는 것은 16석 정도가 당선 안정권인데 그러면은 비례대표 순번에 9번이나 10번부터 민주당 후보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앞에 번호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쭉 보면은 뭐 당이 네. 가자환경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평화인권당입니다. 이 당에다가 2석씩 줄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불어시민당 쪽에서는 어떤 입장이냐면은 공청심사위원들을 만들어가지고 공정하게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한 석씩 배분하는 게 아니라 심사를 통해서 그 분야에 맞는 그런 비례대표가 나올 수 있게 심사를 하고 또 오늘부터 21일까지 더불어시민당이 자체적으로 또 비례대표 후보를 공모를 받습니다. 그래서 뭐 시민사회단체에 있는 그런 후보들이 와서 다음 주에 확정하겠다. 심사를 통해서 확정하겠다 하는 거고요. 만약에 참여하는 군소 정당들도 후보를 내는데 공천심사해봤더니 좀 안 맞아요. 네. 비례대표 자격이 없다. 그러면은 컷. 근데 2번의 기회를 더 줍니다. 총 3명의 후보까지 보고 저렇게 그중에 자세하게 알고 있는 거 보니까 거예요. 본인이 나가려는 거 아니에요? 혹시 네, 뭔가 수상한데. 그건 아니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뭐 만든다는 얘기고요. 네네. 근데 문제는 정치개혁연합에서 많이 좀 비판하고 있죠. 지금 녹색당하고 민중당은 지금 네, 지금 결정하지 않았지만 미래당은 우리는 이 시민을 위하여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어요. 네. 그러니까 민중당과 녹색당은 비판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우선 더불어시민당은 개문 발차하고 가겠다고 했으니까요. 아직 시간은 좀 있어 보이는데 여기에 참여할 가능성, 민중당과 녹색당에 참여할 가능성은 거의 크지 않아 보입니다. 거의 없어 네. 보인다. 근데 사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이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거는 열린민주당 아니냐. 아. 그런 말도 있어요. 지금 이제 손혜원 의원 민주당에서 나왔죠. 그리고선 지금 현재 무소속인데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를 하고 있고 최강욱 비서관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뭐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계속 선을 긋고 있는 좀 그런 네. 모양이 있는데 일단 이 그 열린민주당 이쪽에서는 비례대표 후보를 지금 현재 뭐 열린 그 공천 이렇게 해서 뭐 진행 중에 있고요. 한 16명에서 20명 정도 뽑을 예정이라고 하고 순번은 이 국민 오디션 같은 뭐 절차에 따라서 정할 것이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지금 제기되는 후보군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최강욱 전 청와대 네. 공직기관 비서관의 이름도 거론은 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황이고 주진영 전 하나투자증권 대표 그리고 네. 김진애 전 민주당 의원은 뭐 참여 의사를 밝힌 것 같고요. 이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이름도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전화했다고. 네, 손혜원 전화했는데 거절했다고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서울타임즈 뉴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 상황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룻밤새 코로나19 환자 수가 1,000명을 훌쩍 넘기면서 누적 확진자 숫자 6,200명을 넘어섰고요. 마지막 청정 지역이다라고 꼽혔던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도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서 50개 주 전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현재 미국 의료 상황은 어떤지 미네소타주에 위치한 메이오 클리닉의 안철하 펠로우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미네소타주 같은 경우 이제 로체스터에 이 메이오 클리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부에서 새벽 4시 40분입니다. 이렇게 이른 새벽에 인터뷰 응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 인터뷰 요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 뭐 세계 전역에서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굉장히 빠른데요. 미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빨리 지금 확산이 되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숫자가 늘어났는데 자,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처음에는 이게 뭐 감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좀 쉽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좀 많이 심각하게 네.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요. 네, 네. 굉장히 심각하죠. 네, 지금 국가 비상상태도 선포가 됐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대처를 미국 정부가 하고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예, 아무래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여서 온갖 비상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무래도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네. 특히 1월 달에 이미 중국에서의 입국만 차단해 놓고 다른 측면에서는 수수방관을 하면서 전혀 대비를 하지 않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아무것도 아니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냥 사라질 거다. 심지어는 이 코로나 관련 뉴스가 전부 다 곧 다가오는 대선을 위한 음모론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본격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될 때까지 전혀 준비를 못 해놨죠. 네네. 지금은 일단 워낙 그 역사적인 주가 폭락도 있고 한 상황이라서 천문학적인 그 약 8,500억 달러 네. 정도의 그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고요. 또 어제는 뭐 모든 국민들한테 기본소득 $1,000씩 지급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네. 그다음에 네. 지방자치단체 단계에서도 각각의 주 정부들이 대부분 응급사태를 선포해서 휴교령을 내리고 식당이나 술집, 뭐 운동시설 같은 공공시설들도 상당히 많이 폐쇄된 상태이고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특히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즉 네. 그러니까 버클리, 스탠포드 같은 유명 대학이나 구글, 애플, 페이스북 이런 유명 회사들 본사가 있는 그런 지역 전체에 쉘터 인 플레이스라고 해서 즉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에서 나오지 말라는 거의 대피령에 준하는 조치까지 내려진 상태예요. 뉴욕에서도 비슷한 시장이 비슷한 조치를 고려한다고 했다가 주지사가 그거는 하지 않을 거라고 확인하는 해프닝도 있었고, 네, 여러모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미국 국민들도 많이 당황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처음에 이제 중국발 입국을 차단을 하면서 시간을 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 시간을 낭비를 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 굉장히 이제 급하게 여러 가지 뭐 방안이나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일하고 계신 메이오 클리닉이 사실은 굉장히 크고 또 아주 뭐 좋은 곳으로 꼽히는 곳이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타임 뉴스웨ek이었나요? 2020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클리닉, 가장 좋은 대형 병원 여기에서 뭐 1위에 꼽히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스홉킨스 뭐 이런 병원들을 제치고 굉장히 이제 좋은 곳으로 아주 뭐 굉장히 크고 또 대형 병원이고 뭐 또 미국 내 전역에 여러 지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그 큰 대형 병원 3개를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중에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금 미네소타 로체스터에 있는 메이오 클리닉이 그 원조예요. 네. 1800년대 후반에 설립된. 네, 그래서 병상은 다 합치면은 저희 그 로체스터에는 한 2,000병상이 넘고요. 그다음에 약 4,500명 이상의 의사들과 거의 6만 명이 넘는 그런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애리조나랑 플로리다 같은 데 분원들도 있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또 몰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 대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어디든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급작스러운 상황에. 그래도 나름 저희 병원이 항상 이런 새로운 병이나 그런 그 난치 질환이나 아니면 새로 발견되는 감염 질환에 대해서 그 진단하고 하는 데에서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서 최근에 저희 병원에서도 자체로 진단 키트를 개발해서 FDA 응급 승인 절차를 거쳐서 지금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병상이 2,000개 이상이나 되는데도 굉장히 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좀 놀라운데, 그러면은 검사는 많이 하고 계세요? 몇 건이나 하루에 하시나요? 이게 그 자체 진단 키트가 개발된 지 얼마 안 돼서요. 네. 사실 도입된 지 거의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고, 아, 예, 그래서 이제 도입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약 수백 건 정도의 검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미네소타의 확진자 중 일부가 이제 저희 병원에서 진단이 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진단 키트가 없는 병원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의뢰를 받고 있어서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서 검사량이 폭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역량을 늘려가는 데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진단 키트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뭐 전 세계에서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진단 키트 수입을 하는 것은 어떠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미국의 현지 언론 혹은 의료진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 예, 그런 얘기가 최근에 하원 청문회에서 나왔거든요. 네네. 그 민주당 의원이신 짐 쿠퍼 의원, 테네시 의원이 그 워낙 지금 미국에서 계속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그 진단 키트가 뭐 다음 주면은 100만 개 이상이 생길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상 그 의료 현장에서 체감되는 거는 전혀 그렇지가 못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서 그 한국은 매일매일 2만 개? 10,000개 이상의 네. 그런, 예, 시험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전체 합쳐서 20만 명이 넘게 했는데 차라리 한국에서 수입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일단 제가 FDA 관계자가 아니고 또 그런 진단키트 만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한국의 진단키트에 대해서 현지 의료진들의 반응이 어떤가 이런 질문은 제가 정확히 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미국 현지 의료진들은 한국의 진단키트는커녕 이 코로나19의 진단키트라는 것 자체를 부경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였기 때문에 사실 한국의 진단키트를 뭐 평가하고 자시고 할 그런 의견이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제가 나올 때마다 누구나 한국의 엄청난 검사 물량은 자주 얘기하면서 아주 부러워하는 형편입니다. 그렇군요. 진단 키트 자체를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게 뭐 품질이 어떠냐 이거를 떠나서 진단 키트가 좀 있어서 검사를 좀 하는 것이 급선무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자, 미국 의료진도 상당히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네, 지금 의료진들 상태는 어떤지요? 네, 일단 다들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 환자들과 접촉할 확률이 높은 응급의학과나 호흡기 내과 선생님들이 아주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마스크나 글러브, 방호복 같은 보호 장비도 아주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요. 다들 긴장하고 지금이 시작 단계지 아직 최악은 한참 멀었다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코로나19가 사실 정말 무서운 이유는 노약자에 대한 치명률을 넘어서 그 어떤 한 지역, 나아가서는 한 국가의 의료 시스템 자체를 과부하 상태로 만들어서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언론이 매일 코로나19 자체에 대한 확진자와 사망자 수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걸 넘어서 이 급증한 코로나19 환자들 때문에 보통 입원병동과 중환자실을 차지하는 그런 수많은 심혈관 질환, 뭐 일반 호흡기 질환 환자들, 암 환자들, 간경화 이런 만성 질환들 갖고 있는 수많은 분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래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기존 질환 환자들의 사망률 같은 것도 꼭 통계로 추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일단 몇 달 전부터 예약되었던 대기 수술들이 지금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 상태고요. 혈액은행들이 전국 곳곳에서 문을 닫고 수혈량도 굉장히 부족해서 수혈할 피도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직접적인 이런 그 폐 질환을 다루는 호흡기 내과는 아니지만 저는 간 이식 환자들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은 그러니까 간이 망가져서 그 남의 장기를 이식받은 건데 그러면은 그 우리 몸이 이식받은 장기를 거부하는 걸 막기 위해서 평생 면역 억제제를 드셔야 해요. 네네. 그러면 이런 코로나19 같은 신종 호흡기 질환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환자분들의 공포나 불안감이 그 말로 할 수가 없고 지금
그다음에 만약에 그 제가 아직 그런 경우를 보진 않았지만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 면역 억제제를 끊거나 줄이기라도 하면은 그 이식받은 장기에 대한 우리 그 스스로의 몸에서 치명적인 거부 반응이 나와서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네.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호흡기 질환 자체를 넘어서 굉장히 많은 여러 측면에서 그 의료 시스템에게 무리를 주고 또 환자들한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은 코로나19 자체도 굉장히 문제이지만 이것 때문에 정상적으로 의료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 네. 의사를 찾아가고 수술을 받아야 되고 급한 환자들 이런 분들이 병원에 안 올 수도 있는 거고 못 갈 수도 있는 거고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전반적인 어떤 국가의 의료 시스템에 위협을 주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이다라는 말씀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네네, 한국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그 갑자기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닥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방호복 마스크도 모자란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 역시도 많은 국가들이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우리는 지금 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공공의료보험. 사실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 공공의료보험이 좀 잘 안 돼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자, 많이 걱정이 되지 않으신지요? 궁금한데요. 시간이 없어갖고 짧게만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정말 그 평소에도 힘든 상황인데 그 이런 대규모의 국가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 확실히 이런 미국의 의료보험 체계가 많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그 논란이 빚어지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 검사가 널리 보급되지 못했을 때는 그 뭐 한 번 검사 받는데 수천 불 이상의 환자 개인 부담이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네네. 굉장히 어떻게 사람들이 검사를 받을까에 대한 그런 걱정이 많았는데 일단 검사 비용 자체는 정부가 대부분 거의 전액을 부담하기로 일단 약속은 한 상태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관련된 치료 비용도 상당 부분 최소한 그 응급실에서의 진료 비용이든지 아니면은 그 긴급 의료센터, 얼정케어 네네. 같은 그런 그런 클리닉에서의 진료 비용은 그 국가에서 보험 부담을 해준다고 일단 얘기는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굉장히 많은 다른 쪽으로 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네, 선생님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인터뷰를 오늘은 예. 마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모셔서 인터뷰 예.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